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삼색 정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요즘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TV만 틀면 나와. 하루에 몇 개 하세요? 아이, 뭐 대중 없어요. 박성민 최고위원이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그래요? 많이 하십니다. 자, 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십니까? 열심히 다니고는 있습니다.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동쪽에서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할까요? 세 분에게. 가황은 나훈아의 조용필이에요. 누구예요? 가황, 조용필. 조용필. 저도 조용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뜬금없는 잘 모르는. 둘 다 모르시나 봐. 저는 딱 조용필 세대거든. 제 세대가 딱 조용필 세대. 서 변호사님도 조용필 세대신가요? 그렇죠. 최 소장님도? 조용필 세대보다는 좀 더 뒤에 세대긴 한데요. 아무튼 걸쳐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2대 0으로. 이문세, 김광석 세대입니다. 아니 어떤 기사에 며칠 전에 기사 보는데 가황 나훈아 이렇게 나와서 마음속으로 제가 저항을 했죠. 아닌데 내가 나훈아를 좋아하긴 하지만 가황은 조용필인데. 근데 우리 지금 마치 댓글에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웃자고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워낙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벼운 소식 하나 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저는. 예. 제1은 우리 그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 예. 한강 기적이고, 예. 요거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인데요. 예. 모처럼 전 국민이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예.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좀 축하한다고 모처럼 우리 2002년에 월드컵 있잖아요. 이후에 진짜 우리 국민 전체가 하나가 돼가 축하해주는 이게 저는 처음 아닌가. 정말 국가적 대경사입니다. 맞아요. 반가운 소식이겠죠. 뭐 두 분도 말씀 어때요? 네, 저는 한강 작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진짜 벅찬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접했고, 제가 한 줄 평을 하자면 결국에 사랑이 이긴다라는 생각을 사랑? 했어요. 네. 그 한강 작가가 작별하지 않는다, 제주 4.3을 다룬 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 대해서 지극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 지극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인터뷰를 그때 많이 찾아봤었는데 결국에 이 소설은 아픔에 대한 얘기, 뭐 역사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사랑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잊지 않고 애도하고 품고 그 시간을 다 보내는 방식, 그 모든 게 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관한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5.18이라든지 제주 4.3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두고 좀 갈라져서 뭐 서로를 폄훼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역사 왜곡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런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을 보면서 결국에 역사가 승리를 하는 거고 사랑이 이기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태실 거 있어요? 저는 뭐 좋다 그냥. 그런 것도 있고요. 네.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 좀 약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지금 고3인데 딸아이가 이 책을 가지고 봤었어요. 한강 작가 몇 개를. 끝나고 시험 끝나면 같이 독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 변호사님 그 최순실 지금 개명하셨죠? 최서원 씨의 네. 딸 정윤아 씨는 뭐 좌파 우파 하면서 이 자기는 동의 못 하겠다고 그러던데 혹시 또 이게 뭐 좌우파 사이에 막 갈리고 그러진 않겠죠? 뭐 그런 이제 일부의 저 좀 안 유튜브 그랬으면 보수 좋겠네. 유튜브를 쭉 검색해 보면 네. 좀 이게 그 약간 색깔론으로 정리를 좀 접근한 게 해주세요.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라고 좀. 그렇죠. 저도 뭐 소년이 온다 이게 광주의 아픔을 다루고 있고 또 이제 그 우리 박 최고위원이 말한 그 제주 4.3의 아픔을 다루고 있는데 근데 문학적으로 아주 그 아름답게 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이념으로 이게 저는 덧칠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들으셨죠? 이념적으로 덧칠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국감이 한창인데 별로 뉴스가 제 눈에 안 띄는데 옛날에는 막 엉뚱한 소품 들고 나오고 막 복장도 이상하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별로 그런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엉뚱한 거는 하긴 좀 했었습니다. 아, 했어요? 소금도 몇몇을- 들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뭐 네. 벼도 들고 나오고 배추도 들고 좀 나오고. 이제 뭔가 좀 떠나셔가지고 무관심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핫 이슈는 뭐 딴 분이 지금 다 차지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지금 국감이 약간 그분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원래 국감이면. 네, 근데 좀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원래 핫한 첫 주, 인물들은 다 빠지고 있는 국감인 거죠. 근데 국감이 되게 이제 첫 주, 전주, 국감 시작 전주, 첫 주 되면 지난번 다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잖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첫 주 지난 거네.
알겠습니다. 지금 핫스타 명태균 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스에 지금 단연 초점인데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거 잠깐 들어보고 갈까요? 제가 그러면 여태까지 허언증이 있고 사람들한테 과대망상증이 있고 그러면 내가 그 홍준표부터 다 까줄까요? 내가 나경원 대표가 나한테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경원 대표한테 당신 지난 서울시장 때 어떻게 죽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 아니 다음번에 서울시장 나면 또 그렇게 똑같이 죽을 건데? 그러니까 내 말을 듣더라고요. 10년 동안 놀고 있는 오세훈이 현직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현역 시의원 한 명 없었는데 캠페인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을 15일을 속였어요. 모든 정치인, 모든 언론인, 하여튼 다 국민들을 15일 동안 딱 속였죠.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1등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야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고 나서 대통령 만들기 별거 아니에요. 제일 쉬워요, 대통령이. 추임새 넣으신 분 참 기가 막히다. 근데 참. 저분 저는 의문의 일패입니다. 대통령 만들기가 제일 쉬웠다 이 말 듣고 나서 무지 창피해졌습니다. 야, 난 한 번도 못했는데 지금 15일 동안 속였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저기 보면 아까 15일을 딱 속였다잖아요, 국민을. 뭐야?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쳤다는 얘기 그 아니에요? 얘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자기가? 아니죠. 그건 뭐예요? 명태균 씨의 의도는 그 말의 취지는 여론조사의 방법을 살짝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방법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ARS 비율이든가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론에 좀 주도하는 거를 흐름을 바꿨다 그 얘기인 거죠. 아니 근데 그 여론조사 하나 때문에 흐름이 바뀔 수 있나? 수없이 많은 기간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혹자는 이제 방구석 제가국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헌정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네. 저분에 대해서요. 네. 지금 보면 이게 너무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 봐요. 그럼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녹취록을 막 이렇게 악의적 편집하다 보면요. 완전히 뭐 진짜 허언증이나 과대망상 이런 이제 허풍쟁이 아주 나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누가 접근하겠습니까? 그건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인데 몇 년 전으로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게 그 여론조사 미래한국 연구소나 PNR 여론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만나본 사람들은 상당히 통찰력이 좀 일부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대화해야 좀 남는 게 있다고. 인사이트 통찰력 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거물검사들이 좀 만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약간 이게 과대는 돼 있겠지만 따라서 저는 이분을 만난 것만 가지고 우리 공개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누구든지 이준석 대표나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왜 충분히 여론조사 사장 만날 수 있잖아 선거 때. 그래서 너무 이게 나는 뭐 아예 사이를 딱 관계를 끊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 보면 좀 딱해요. 솔직히 인정하면 돼. 그때는 김영선, 오선행이 소개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사장이고 또 만나보니까 약간의 통찰력도 있어 보이고 이래서 내가 몇 번 접촉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오래 깊이 사귀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 관계를 끊었다. 뭐 이렇게 저는 보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이분이 엄청난 실세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 듣다 보면 서 변호사님은 네. 용산의 설명을 뭔가 맞추려고 하는 느낌을 주는데 아니 팩트가 그렇잖아요. 팩트가 저만 그렇게 느낌이 듭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뭐 그건 아니고 예, 팩트가 죄송합니다. 이분이 마치 야당에서는 뭐 옛날 최서원처럼 이게 대단하게 나라를 지고 온다는 엄청난 비선실세를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이번에 총선 때 김영선 의원 한 자리 줄라다가 컷오프 됐잖아요. 보궐선거 하나 딱 그때 어떤 경위는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그런 실세면 한 100석은 공천해야죠. 맞잖아요. 너무 과대평가해서 마치 이게 엄청난 비선실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 놀아서도 안 되고 그런 데서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워도 안 되고 뭐 저는 그 중간쯤에 있다 봐요. 근데 이게 결국에 불거진 핵심은 뭐 누구와 친분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공천 개입이 있었냐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또는 대통령과의 친분을 통해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무리하게 뭐 밀어붙였다. 그거는 이번 총선 때뿐만 아니라 이제 재보궐선거 때로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뭐 몇 번을 만났는지는 솔직히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의 소개로 만났는지도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문제는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하는 해명이 거짓말로 사실상 드러나고 있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 명태균 씨가 그렇게 허풍쟁이다, 거짓말쟁이다, 뭐 부풀리기 한다라고 여권에서는 퉁치려고 하지만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행적들이나 아니면 이 주요 인사들의 뭐 증언, 예를 들면 이준석 의원이나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보면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중요한 자리마다 있었고 그 자리를 주선했던 사람이 명태균 씨였다라는 것도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무상으로 3억이 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거를 심지어 신고도 안 했다, 선관위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어떤 그런 모종의 여론조사라든지 지금 57만 명의 당원 명부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무언가의 대가성으로 얻어내는 목적으로 그런 여론조사를 활용했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졌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활용해서 뭔가 정치권에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건 다 불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불법 종합 세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종합 세트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불법인 면도 하나 있고, 그거는 이제 박상민 최고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는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결정들이 되게 많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순실 씨랑 똑같냐 아니냐는 다를 수도 있죠. 이 사람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뭐 홍범도 장군을 그 뭐 이렇게 갑자기 그때 뭐 빨갱이로 몰아대든가, 아니면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을 좀 무리하게 한다든가, 갑자기 뭐 그 대왕고래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뭔가 약간 뭐 우리 소위 야매 결정 같은 느낌? 야, 뭔가 이게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의사결정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천공이 뭐 나라를 운영한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사실이든 아니든가 관계없이. 그런데 야, 그동안은 천공이 나가다가 이제 명태균 같은 약간 야매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래서 실은 이 윤석열 정부에 잘 납득되지 않는 의사결정들, 그런 거 연장으로 나오고, 그리고 앞에서 박상민 최고도 얘기했지만 이 2번 만났다. 뭐 또 이준석의 소개로 만나고 박한수의 소개로 만났던데 뭐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박한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아니 내가 데리고 가서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꾸로 와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서 만난 거다. 그래서 용산이 약간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뭘 캥기길래 심지어 조선일보가 사설로 도대체 왜 이렇게 허풍을 떨고 이 사람 뭘 믿고 협박을 하고 대통령은 한 달 또는 얼마 안 돼서 탄핵 나갈 거다, 나 잡아가면, 그런 거를 떠는데 제대로 해명 못 하고 있거든요. 용산 대통령실이. 그 서변사님,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양반이 무슨 뭐 탄핵 운운하고 막 이랬잖아요. 자기가 뭐 입 열면 뭐 좀 다친다, 뭐 옛날에 많이들 썼던 수법이긴 한데 그러면 그렇게 약간의 이제 협박 당한 사람들 발끈하잖아요. 이놈 봐라. 그러면 용산이 뭐 나서야 되잖아요. 고발하든지 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요? 제가 이게 법조인으로 법리 검토를 해봤어요.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된다, 이걸 협박자로 고소가 될까요? 아니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허풍이니까 안 되죠. 그다음에 허위사실에 명예훼손을 하려고 해도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이 노이되는데, 뭐 내가 최재형 감사원장을 총리 추천했다, 내가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내가 했다, 또는 치맥을 내가 주동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아니죠. 고소가 돼요? 그러면 진위 파악이 불명이잖아요. 정치 공방으로 끝나잖아요. 따라서 고소를 하고 싶어도 할 게 없고, 그래서 검찰이 정치자금법으로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걸 한번 지켜보면 돼요. 뭐 일단 그건 이제 네. 저 뭐죠? 창원지청인가요? 예, 창원지검. 그죠? 거기도 임원정 검사가 방송 나와서 한 얘기 들어보니까 지청장도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하니 거기서 뭐 수사를 한다고 보고요. 예, 근데 지검장. 문제도 어쨌든 반박은 따박따박 그동안 했잖아요. 무슨 일이 터지면 용산이 나와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너무 침묵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근데 뭐 이런 허풍쟁이 한데 일일이 그게 또 오래되다가 기억이 나.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 만나면 대통령이 또 순방중에 나가 있잖아요. 비서실장이 해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대통령한테 뭐 외국 순방 가 있는 분한테 전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뭐 한번 종합 회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걸 하나하나 해명하고 반박하는 게 우스운 거 아닙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옛날에 제가 안 보기- 무시하던데. 네? 안 무시하던데.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반박했던 게 것 없잖아요. 같은데. 그러니까 전부 다 안철수하고 단일화나 뭐 아까 치맥해동 뭐 전부 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저도 안철수 단일화 주장했거든요. 그럼 제가 좋습니다.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만나게 된 경위,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경위는 대통령실 설명하고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건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돼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두 번 만나면 어떻고 세 번 만나면 아니죠. 어떻고 저게 중요하죠. 누가 아니, 그건 그렇게 만돼요. 대통령실의 설명은 팩트에 입각해서 해야죠.
모르겠어. 지금 그거 틀리면 대통령이 안 돼. 그러니까 직접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순방 중이니까 아마 비실자에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김영선 의원이 처음 소개해서 좀 알다가 뭐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집에서 만나면서 더 기억에 선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김영선 의원이 소개했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소개했냐 저는 뭐 둘 다 팩트일 수 있다 봐요. 이준석 대표는 벌쩍 뛰는데 윤 대통령 기억에는 집에서 2번 정도 봤는데 그때 처음에 이준석에 있었지 이래 생각나면 그 소개 걷고 근데 그 전에 김영선을 통해서 한번 이게 소개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거짓말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특수부 검사 출신이 아니 김영선이 어떻고 이준석이 어떻습니까? 누가 소개하면 어떤? 아니지. 팩트가 맞고 안 맞고는 예. 문제죠. 누구냐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기억이 3년 전이고 대통령이 워낙 아니, 많이 만나다 보면 잘못하면 예. 대통령실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굳이 좀 거짓말할 심각한 실익이 문제.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가 봐. 아니, 지금 하고 싶은 다 얘기들 그렇죠. 많다기보다는 이준석을 먼저 만났는지 김영선을 먼저 만났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문제는 불법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공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공천 개입을 했으면 위법한 거는 인정하세요? 만약에 서 변호사님은? 누가 했으면? 아니 만약에 김건희 김 여사가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다. 그럼 그게 위법한 거는 인정. 위법은 아니죠. 부적절할지는 몰라도 위법은 아니에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공천 개입을 해가지고 그건 공무원이고 김건희 여사는 사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하나, 이재명 대표가 하나, 서정욱이가 하나 똑같다고 법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여론조사를 수시로 매일매일 보고했다. 이게 뭐 매일매일이란 표현이 정말 매일매일이냐 아니면 한 2, 3일에 한 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김영선 의원은 본인이 현직인데 월급을 딱 반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믿고 있는 거거든요. 공천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는 허풍이라든가 정치적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랑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게 지금 같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걸 규명해라. 과거 조국 전 장관 털듯이 압수수색 같은 걸 열심히 하면 명태균 압수수색 열심히 하고 뭐 그 주변 인물도 압수수색 한 뭐 100번 가까이 하면 뭐 이것저것 왕창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저는 좀 다른 고리로 얘기해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뭐 불법이냐 뭐 김건희 여사가 또 뭐 법적으로 지금 보면 선관위에서는 또 뭐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소지로 또 얘기를 하던데 뭐 이렇게 또 법망을 피해 가신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국민들한테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태균 사태가 불러오고 있는 이 파장이 단순히 그냥 누군가 뭐 선거 브로커의 단순한 허풍으로 끝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이 최순실 시즌2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민주당이 뭐 정치 공세하려고 얘기한다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지도 않고 기사가 더 커질 일도 없어요. 근데 보면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폭로의 내용 하나하나들이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뭔가 상상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단서를 던져주고 더 심각한 건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한 해명이 거짓말뿐인 해명이었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핵심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가 없어요. 이 부분은 뭐냐 확인을 못한 건지 확인을 안 한 건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용사는 얘기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보면 김건희 여사의 그 정말 안 좋은 쪽으로의 광폭 행보가 불러왔던 문제들이 지금의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이 높아진 이유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더 저는 심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확한 해명도 어떤 명확한 사실관계도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머릿속에는 어쨌든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인가라는 상상이 가능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최순실 시즌2 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 논란은 좀 한마디 더 하면 안 돼요? 하세요. 네, 하세요. 네. 지금 명태균 씨가 수많은 뭐 여러 가지 이게 막 보도나 폭로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딱 팩트로 밝혀진 거는 전 2개 정도로 봐요. 하나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하고요. 천하람하고 만나서 칠보사에서 공천 뒷글에 김영선을 1번, 3번 줄 수 있느냐. 요거 이제 뒷글에 하던 거 하나. 그다음에 그때 이제 그 홍매화를 갖다 새벽에 심은 거 있죠. 요거 하나가 지금 팩트로 밝혀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하고 이번에 올해 4월달 공천할 때 텔레그램 몇 번 보냈는데 김 여사가
아이 뭐 경선이 원칙이죠. 이렇게 모분 답안으로 개입 안 한 거. 요거는 팩트로 밝혀졌잖아요. 이것만 딱 두 개만 놓고 보면 김건희 여사의 뭐 의혹은 없어요. 모분 답안이에요. 경선이 원칙이라는 거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매화 심은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것도 뭐 거래를 성사는 안 된 거 아닙니까? 여기 다잖아. 이거 말고 팩트로 밝혀진 게 있나요? 저는 언론은 팩트를 바탕으로 써야지. 우리 옛날 최성훈 씨처럼 그렇게 언론이 가면 안 된다고 봐요. 팩트. 그 텔레그램 문자 제 기억에 경선이 원칙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기본 전략은 경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뭐 그 문제될 발언 아니잖아. 아니 공천 그러니까 과정에서 경선을 영부인이 거쳐야 얘기하면 안 된다는 되죠. 말과 네. 그거는 경선이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은 다른 얘기죠. 어쨌든 뭐 하여간 알겠습니다. 또 뭐 이제 좀 곤란한 주제가 또 있긴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지금 검찰발인 것 같아요. 추론컨대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방송에서 임원정 현직 부장검사 인터뷰한 걸 보니까 자기가 볼 때 이 출처는 검찰인 것 같다. 검사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정보를 유출시키는 것 같다라고 하고 검찰이 지금 폭탄 돌리긴 한다. 서로 지금 이 불기소나 무혐의 하는데 사인 안 하려고 한다 지금 다. 그래서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반윤이나 또는 뭐 친한 검사들의 좀 반격 같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제가 좀 잘못 독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느껴지는 인터뷰를 했던데 실제로 어떤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아니 지금 이제 그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밝힌 거는요. 이제 그 판결문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도이치모터스에 관여했던 그 어떤 주포 관련된 그쵸 주포 관계만. 관련된 사람이 야 이거 내가 관리한 거 맞고 김건희 여사 통장 가지고 한 거 맞다. 그래서 그 동안은 마치 이제 김건희 여사는 좀 연락이 없는 이 주된 선의의 피해자였죠. 그렇죠. 예. 선의의 피해자 또는 뭔가 이렇게 2차 간접적으로 뭔가 뭐 방조죄 비슷한 정도의 낮은 단계인 건데 이게 아니라 이제 뭔가 주된 거랑 가담돼 있고 수시로 한 뭐 50차례 가까이 서로 연락을 했다라는 게 밝혀졌다는 게 지금 새로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예. 근데 지금 이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제가 좀 주목하는 문제는 과거에 우리 역대 정권을 보면 내부에서 뭔가 자꾸 딴소리 나올 때 이게 위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검찰은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자꾸 다른 정보가 나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 아니냐 싶어서 드린 질문이에요. 그런 이제 일부 의혹이 있죠. 그게 원래 중앙지검장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잖아요. 지난번 예, 중앙지검장. 이분이 그 이원석하고 한동훈 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부산고검장으로 물 먹었다 이런 평가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창수 중앙장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 이원석 라인하고 송경호 라인에서 자료를 이게 JTBC나 중앙 좀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일부 의혹이 있는데 밝혀진 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맞아요. 기록 복사는요. 9명의 피고인이 다 기록을 다 복사할 수 있거든요. 그쪽에서 셌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근데 검찰에서 이제까지는 누설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누설이 되는 거는 혹시 이게 전에 물 먹은 검찰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라인이 준 거 아닌가? 이거는 제가 이런 이야기 몇 번 들었어요. 그러면 친한 쪽에서 반격한 거예요? 흘린 그럼- 거예요? 원래도 그런 거죠. 한동훈하고 이원석은 연수원 같은 방 같은 조. 그다음에 거기 핵심이 송경호 라인. 이게 이제 라인이고 지금은 심우정 이창수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구 라인과 신 라인 간에 갈등해서 정보 유출된 게 아니냐. 검찰에 이런 이야기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아니에요. 모르죠. 그러니까 들었는데 심증은 모르죠. 뉴스는 아직 물증은 없다. 아니 심정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이야기가 몇 군데 검찰 내에서 제가 검사들한테 좀 들은 이야기가 전원이 있었다. 예, 있었다는 정도로 해두고요. 근데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저도 판결문 가져가 이거 안 읽어보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계속 350몇 페이지 돼요. 근데 검찰에서 이번에 권오수 회장을 징역 15년에 벌금 150억에 추징금 이익이 81억이다. 그게 정권거래소가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판결문에 보면 이거는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이익금이 없다. 추징금이 제로예요. 그다음에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다음에 벌금만 몇억 나왔어요. 권오수 회장이. 그러니까 옛날에 단절대 1차 때 이정필이가 할 때는 전부 그거는 주가 좀 맞아요. 근데 이번에 2차 김기현이거든요. 주포가 동명이인이에요. 그 의장 그 김모 씨라는 이번에는 실패한 주가 조작 이게 주가 조작인지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권오수 회장도 좀 억울하게 대법원 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 전주라는 그 이름도 또 김건희 사하고 이름 똑같아요. 손모 씨가. 근데
그분은 70억 대출 받아가지고 사고 팔 때 주포 김모하고요. 계속 문자하면서 나중에 원금 보장 협박까지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사고는 차원이 틀리고 문제는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수사하고 나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건 없어요. 다만 판결에서 손모 씨가 공동정보 무죄인데 방조로 집행유예 놓은 거 판결에만 좀 다르지 증거가 새로 나온 건 없어요. 집행유예도 유죄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에 그는 판사의 판단 법적인 건 다르지 물정 근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건 없어요. 오케이. 그 이후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아마 이게 그 검찰은 여론 보고 기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 눈높이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보던데 뭘. 이번에는 증거하고 팩트만 본대. 그래서 저는 아마 자기 편리할 때도 근데 심우정 총장은 지휘권이 박탈돼 있어요. 예. 이미 옛날에부터 예. 기관 대 기관이잖아. 그러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저는 소신껏 무혐의할 걸로 봅니다. 근데 결론은? 근데 저도 말씀하신 그 어떤 무혐의한다. 예, 무혐의. 오케이. 검찰 내 기류는 보면 확실히 좀 갈라져 있는 건 있다라고 느낀 게 단독 보도가 자꾸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뭐 최병천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도 뭐 김건희 그 주포의 편지가 또 단독으로 입수돼서 공개됐잖아요. 거기 보면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이제 그 편지만 봤을 때에는 어떤 모종의 김건희 여사와의 공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김건희 여사만 쏙 빠지는 상황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토로하는 그런 편지도 공개가 됐다 보니까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이 손모 씨에 대해서 방조죄가 추가가 됐고 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겠죠. 더 보태실 말씀 없어요? 이미 더 결론을 두 분이 내리신 뭐 표정인데. 충분히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근데 언론 보도 보면 검찰에서는 어쨌든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불기소한다라는 기류가 크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의미심장한 발언 두 가지를 제가 볼 땐 했어요. 하나는 도이치 주가 조작건에 대해서 검찰이 좀 전형적으로 적극적으로 엄정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에 거부터 먼저 보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독대를 앞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16일 날 재보궐선거 끝나면 대통령과 독대를 하겠다는데 되게 독대를 앞두면 말을 좀 아끼잖아요. 만나서 할 얘기를 위해서. 근데 이분은 지금 계속 강공 드라이브 같아요. 해석하자면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이제 평생 검사를 한 분이잖아요. 네. 검사할 때 수사할 때 이런 식으로 국민 여론 가지고 수사했다. 저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뭔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 아니 지금 계속 국민의 어떤 눈높이나 국민의 납득, 국민의 여론을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본인이 검사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는 법과 원칙이 뭔지 증거와 팩트가 뭐 있는지 따라 수사해야지. 국민 여론이 99.9%가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해도 증거 없으면 무죄하는 게 검사 아닙니까? 저는 본인이 검사 때도 이래서 좀 걱정이에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고 무엇보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한 2년 반 가까이 할 때 한 발언들이 있잖아. 도이치. 그때 도이치 질문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2년 반이나 했어요? 정권 출범한 지 아직 2년 반 안 됐는데. 2년 4개월인가 막 2년 반 가까이. 그러니까 제가 2년을 너무 맞아. 늘리신 것 같은데. 근데 뭐 몇 달까지 아니 완전히 반환점 아닙니까? 11월 달에 초기 바로 법무부장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한 2년은 오래 하면서 했어요. 예. 그 질문이 많았잖아. 김건희 도이치 못해서. 근데 본인의 발언을 한번 제가 적어놨지만 말 안 할 테니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본인이 어떻게 발언했는지. 뭐 거의 마치 근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건 한번 되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와서 이게 마치 아무리 선거 앞두고 있어도 이렇게 그 김건희 여사를 꼭 이 여론에 마녀 사냥하듯이 국민 납득한 결과 내놔야 된다. 뭐 안 그러면 특검 못 막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대를 예정하고 있는데 날짜는 안 나왔다고 합디다만 아직. 그러면 이렇게 강공으로 가면 독대 취소됩니까? 취소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보긴 지금요. 볼까요? 지금 심각하게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발언에 대해서 속으로는 감정이 뭐 안 좋겠지만 대통령 경로 안 하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외국에 근데- 있어서 못 드신가요? 아마 뭐 그래서 저는 독대는 그대로 예정대로 할 걸로 봐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독대 안 할 방법이 있겠어요. 왜냐면 뭐 서로 지금 적대적 공생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공생하고 있나요? 공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당이 일단 같은 당이니까 다 한 떠나서 개씩 이제 주고받으면서 의정 갈등 때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간을 달라라고 사실상 애걸복걸하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또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한동훈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때가 온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뭐 만나는 건 만난다라고 치는데 만남까지는 성사가 되겠죠. 어쨌든 만나는 형식이라도 취해야 되는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근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한동훈 대표는 뭐 지금 언론에다 대고 하는 얘기 그대로 하겠죠.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해야 된다. 막상 들어가서는 또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갑자기 또 그러고 나와서 또 독대를 재차 요청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로 만나서 뭐 우위를 점하고 가서 만나면 이제 좀 쓴소리를 하시겠죠. 근데 대통령이 왜 만나자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 대통령이 받아줘서 만나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네. 도와달라라고 만나자고 하는 거면 김건희 여사 같이 쉴드 쳐달라라고 만나는 거. 잠깐만요. 도와달라고 만나자 한 겁니까? 에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대통령이야.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변호사님이 격노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고 대통령이 그 통큰 결단으로 이제 우리 통합을 해서 하는 거지 뭘 도와달라고 아 해요. 그냥 재밌자고. 예.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만났는데 그 지난번 한동훈 대표랑 지도부 만찬했을 때도 그냥 원전 얘기 90분 막 했다 그러잖아요. 원전 얘기만 90% 했다 그러면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죄가 없다. 이 지금 야당과 언론의 공격이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로만 만약에 이제 90%를 쓰게 되면 이거는 어떤 타협점도 찾지 못하고 거의 사실상 안 만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는 회동이 될 수도 있겠다. 본전도 못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근데 두 개를 생각이 주고받을 수는 있잖아요. 예를 뭐 지금 좀 늦었긴 합니다만 국회에서 잘 막아주면 예를 뭐 여야 의정 협의체 같은 것도 한번 제대로 꾸려보자든지 대통령이 또 양보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선물로 줄 것도 있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이니까 그러면 좀 속된 말로 딜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이게 독대론이 한 우리가 살짝 뭐 웃으셨어. 한 달 반 전쯤에 한참 논란이 있다가 추석을 전후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바뀐 거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준 거예요.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분들이랑은 번개를 많이 하지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안 했던 건데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만날까? 이 질문이 오히려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글쎄 왜 만나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뭐 속마음까지는 모르니까 아직 그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서로 자기 얘기하려고 모양새 갖춰서 과거 마치 이재명 대표랑 만나서 서로 자기 얘기한 것처럼 여기 하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주고받기를 한다 그럴까요? 야 내가 이런 건 좀 협조할 테니까 이건 좀 네가 협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 두 가지 경우에서여 가지고 만약에 이 이제 주고받기인 경우에는 좀 국면이 약간 바뀔 수 있다고 봐야 되죠. 아무래도 뭐 여야정 지금 그 의사 파업을 둘러싼 의료 대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고 크게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서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주고받기가 된다. 그럼 국면이 살짝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서로 이제 자기 목소리만 세게 얘기해서 하면은 계속 이제 지지부진함이 더 계속 연장전으로 가는. 분위기는 어떨 것 같아요? 두 분이 만나면. 뭐 이번에는 분위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일단 김건희 여사 문제 보면요. 개별 특검은 이게 크게 걱정 안 해요. 한동훈 계에서도 제가 박정훈 의원이나 여러 명 통화해 보면 김건희 개별 특검이 통과되면요. 제일 먼저 압수수색 어디 들어오냐면요. 한동훈 대표하고 장동혁 의원부터 압수수색합니다. 공천 개입이잖아요. 공천 개입. 공천 누가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민변 출신 검사들이 많겠죠. 바로 한동훈 대표하고 장동혁부터 압수수색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친한에서는. 그래서 개별 특검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다 똘똘 뭉쳐서 4표 이상 안 넣을 거예요. 그 4표 중에 뭐 2명은 제가 알겠는데 안 넣어요. 그럼 뭐 상설 특검이 또 있어요. 두 명은 누군가요? 상설 특검. 이거는 이게 좀 신경 써가 아마 어떻게 막을까? 왜 상설 특검은 거부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국회 규칙을 바꿀 때 권한제의 심판을 간다. 또는 뭐 나중에 대통령이 3일 내에 인멸 끝까지 안 해버린다. 그러면 뭐 탄핵으로 돌면 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거는 좀 신경 의논할 거예요. 아마 김 여사 문제는 특검은 그 정도 의논하면서 검토를 많이 하셨네. 그다음에 그 제2부속실하고 이제 특별감찰관 있잖아요. 요걸 좀 완결 짓자. 이런 식으로 아마 하나 놓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의료개혁 그게 중요하니까 이런 데 좀 머리 싸매고 이번에 진짜 원팀이라고 아마 이게 독대를 하기 때문에 좀 성과가 좀 기대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좀 읽히는 게 있는데 특별감찰관도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야지 이제. 그거 나 좀 시켜주면 안 되나? 웃자한 소리입니다. 분위기가 지금 우리 서 변호사 말씀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네네. 두 가지 중에 딜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죠. 낮은 단계의 딜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딜이 아무도 환호하지 않는 딜이라고 하면 그걸 딜이라고 할 수 있나가 참으로 의문이에요. 확 견뎌버리네. 왜냐면 아니 사과도 그렇고 제2부속실도 그렇고 뭐 한두 번 나왔던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제2부속실도 뭐라 그랬죠? 뭐 공간 공사 때문에 늦어진다 그랬나? 공사를 뭐 몇 개월 동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보수 언론들까지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좀 스탠스도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의 골든타임이 이미 끝났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지금 와서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사과를 원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진실을 원하고 정의를 원하고 처벌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도 저는 대통령을 꺾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해낼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내표 이탈 네. 더는 안 나온다고 보세요? 그게 저는 뭐 맥시멈이다. 최대치라 봅니다. 최대치.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집권 플랜 본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현 정부가 아직 임기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든다는 건 조금 저는 좀 생경하던데 취지가 뭐예요? 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 민주당 자체가 집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죠. 본부가 뭐 또 필요해요? 집권을 하겠다라는 네. 목표를 갖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여당의 자중질환과 대비되는 체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보면 그냥 단순히 집권 플랜 본부를 발족한다 이게 아니고 또 뭐 위원회들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인재 부분도 있고 뭐 정책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준비된 정당이다. 저는 이거를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준비된 정당이다. 이 부분을 좀 드러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이 중앙에서의 그립감을 조금 더 세게 가져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민주당 잘 아시잖아요. 그 집권 플랜 본부는 우리가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보수 쪽 패널 분들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뭐 되게 탄핵도 지금 하려는 게 여러 가지 공세가 다 그 연장 아니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 패널들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갑자기 집권 플랜 본부 같은 걸 얘기하는 건 뜬금없는 거거든요. 그 임기 2년 반도 안 지났는데 그래서 우리 아직 임기 반도 지났는데 이런 걸 만든다는 건 다시 말해서 대통령 선거 2년 반 전에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든다는 거는 그 정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일종의 11월로 예정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초조함을 오히려 당이 홍보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전 드는 거죠. 아니면 그리고 내용도 별로 없어요. 당연하게 우리 하는 게 맨날 사람 영입하고 정책한다는데 그 사람은 원래 총선 전에 영입하는 거고 그리고 정책은 원래 그냥 당이라는 건 원래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막 금투스 이런 것도 했지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탄핵한다는 얘기를 할까? 그거는 중도를 뭔가 이렇게 떨궈내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야 민주당이 안정감이 있고 뭔가 균형감이 있다라는 느낌을 줘야지 이게 집권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별로 집권에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방송 표정이 도중에 밝아지셨어. 방송 도중에 영어를 한번 쓰더니 아니, 영어로 쓰세요. 뭐 쓰세요. 예, 요즘 시대에. 우리 그 최 소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100% 100% 100%. 동의합니다. 100%를 하세요. 영어 한번 써도 되는 것이 딱 한마디로 하면 이게 아까 고개를 끄덕끄덕 탄핵과 하시더만요. 방탄이죠. 탄핵과 방탄. 집권 준비돼 있으니까 우리 윤 대통령이 끌어내리도 탄핵에도 우리 다 준비돼 있어. 그러니까 탄핵을 되는 거고 사법부한테는 야 내가 이제 지금 대통령인데 곧 대통령인데 내를 갖다가 뭐 구속하거나 이게 또 심하게 그 처벌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도 방탄으로 무언의 압박을 주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에도 걱정 없다. 우리 준비돼 있으니까 이런 의도인데요. 한마디로 이게 대통령 노름을 하는 건데 저는요. 뭐 원래 겁먹은 뭐가 이게 요란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겁먹고 있다 봐요. 방탄에. 왜? 재판이 1월달 11월달 선고되는데요. 네. 자기 병은 의사가 제일 잘 알아. 자기 죄는 변호사가 제일 잘 알아요. 이재명도 대표도 변호사잖아. 자기가 어떤 형이 놓을지 알아요. 유죄 놓고 이게 무효형 놓은 거 저는 짐작 있다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겁먹을수록 더 요란하게 막 대통령 노름하는 거죠. 뭐 사람에게 떡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막 마시고 있는 거예요. 떡줄 사람도 있던데. 아니 거의 없어요 떡줄 사람. 지금 40몇 프로 1등이잖아 지금. 40몇 프로는 제가 못 봤는데요. 그걸 한번 제시해 보세요. 나중에 제가 20%대까지 30 어쨌든 1등은 1등이네. 최근에 그죠? 나온 거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반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대통령 노름이라는 말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거는 오히려 지금 용산에 간만에 계신 신나셨어요. 네, 용산에 계신 분한테 저는 되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시는 게 과연 온당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냐라고 물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부안해동하는 것 자체가 뭐 왜 이렇게까지 과하게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하나 이런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가지로밖에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여당이. 보면 지금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당 논평 보면 또 민주당에서 무슨 뭐 입법한다 하면 또 그것도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 삼으면 이재명 방탄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방탄 이 5글자 빼고 저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봐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만 물고 늘어진다고 뭐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 집에 낳은 불부터 좀 끄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나 주가 조작, 명태균 공세하는 건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이제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이런 정무적 이슈를 통해서 일종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것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약간 어떤 민생과 관련된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약간 좀 투트랙 전략을 피는 게, 그게 오히려 집권 능력 있는 느낌을 더 안정감을 줄 텐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슈도 좀 오히려 분산시키는 효과를 내는데, 그런 거라기보다 지금 이렇게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보기에 왜 그러지? 라는 의구심을 오히려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작전을 살짝 바꾸는 게 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불안감을 희석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느낌으로는 뭐 저는 요즘 민주당 잘 모릅니다. 사실은 뭐 당적도 없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느낌으로는 당내 약간 주도권 다툼 차원도 좀 있지 않나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부동의 지금 뭐 당 대표의 당의 대선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2인자, 3인자 이런 자리 역할들을 놓고 서로 좀 다툼을 하는 와중에 이런 게 생기지 않았나. 그렇다면 너무 조기에 그런 갈등으로 빠져든다 이런 이렇게 관전자에서 우려가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내부 사정을 제가 잘 몰라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재보궐선거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눈여겨봐야 될 때는 기초단체장 4군데죠. 네. 네 군데 중에 2군데가 실은 이제 특히 관전 포인트인 거죠. 광양이 아니죠. 영광. 영광하고 금정. 금정. 네. 여기 강화는 끝났어요? 아니요, 그것도 가봐야 알아요. 성패는 어떻게? 몰라요. 그것도 좀저 그분이 나오셨잖아요. 인천시장 하셨던 안상수. 분.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곡성하고 있는데 이거 또 영어서가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Only God knows. 오직 아. 10만이 아십니다. Only God knows. 근데 그 표현은 영어라고 하고 들어야 이해를 할 것 같아. 저 발음이 좀 안 좋아서요. 저도 안 좋아요. 저도. 예, 지금 제가 보기에 뭐 한 몇십 표 차로도 당락이, 특히 영광은요. 요즘 보니까 진보당 그러니까 지금 쪽이요. 1등 오히려 나온 막 것 때요. 쓰레기 줍고 막 이러면서 이게 상당히 약진하고 있어요. 이석하 후보 있잖아. 뭐 이런 세 분이 팽팽하기 때문에 까봐야 될 거고요. 부산도 초박빙이라서 그렇게 특히 투표율이 안 높잖아요.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는 10만이 아십니다. 민주당 어떻게 전망해요? 뭐 해볼만하다.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검정하고 네, 분위기가 있는 것 호남 같아요. 저기 저 영광도. 네네 뭐 치열하긴 합니다만 뭐 호남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민감한 지역이고 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금정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단일화 성공도 했고 하다 보니 뭐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 사전투표 동료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선거운동하고 거기서 막 같이 살면서 이제 선거운동하고 이런 분들도 꽤 많이 보여가지고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교육감 선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울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는 뭐 그것도 지금 박빙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박빙으로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좀 그렇더만요. 그리고 지금 뭐 수치를 얘기하진 않겠지만 금정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나름 해볼 만한 걸로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금정의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이길까.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영광의 관전 포인트는 오히려 진보당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보당이 되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가 아마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검정에서 국힘이 진다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진다면 한동훈 대표는 좀 상처가 좀 있겠네, 그죠?
뭐 저는 뭐 대통령하고 공동 책임이라 생각해요. 자꾸 공동 책임. 이걸 가지고 마치 다짐에 한동훈 대표를 김옥균 프로 정부처럼 쫓아내려고 한다는 일부에. 네. 근데 그 어떻게 한동훈 대표한테만 다 책임 물을 수는 없잖아요. 네. 저는 정권에 대한 심판도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공동 책임인데 아직은 부산은 좀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쫓아낸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최병천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